옷가에 가게 되면은 10년 동안 못 돌아오는 친구도 있고 신체 검사를 하러 계속 다녔어요. 천역 검사라는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앙단 사람들, 남자들이 5명인지 10명인지 몇 명이 쭉 들어왔어요. 생김새, 얼굴형, 그리고 키, 다리선, 위에 상의 탈의하라 해가지고 앞으로 돌아 뒤로 돌아 하고 바지 이렇게 내리라 해서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 좋은 데 가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저는 김서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에 탈북을 했고요. 2020년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지금 5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또 알리는 그런 일들과 방송을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사실 할아버지 때는 잘 살았거든요. 작은 할아버지 중에 중앙당에 있었던 사람이 있고 그냥 할아버지 때랑 그냥 출신 성분이 좋았을 뿐인 거죠. 학교 때 그 기쁨조에 제가 선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옷가라고 그때 당시에는 부르기도 했는데 11살 때부터 제가 여기를 뽑혔어요. 그때 당시는 옷가는 무서운 곳이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부모님과 오랜 기간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무서웠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평양시에 소문이 옷가에 가게 되면은 10년 동안 못 돌아오는 친구도 있고 13년이 돼도 못 돌아오는 친구가 있고, 혹은 결혼할 나이가 되게 되면은 국가에서 맺어주는 중매를 서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딸이 갑자기 죽었다는 전사증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럼 나도 잘못하면은 부모님을 못 만날 수 있겠구나, 잘못하면은 난 전사증이 날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제가 희생한다고 해서 전사증 하나 날아오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거는 내가 여기 가게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렇다고 제가 안 가겠다 하면 안 갈 수 없는 것인 거예요. 제가 만약 선발이 됐다라고 하면은 당을 위해 저는 무조건 거기에 몸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단 키가 크면은 다 뽑아서 일단 나가서, 근데 이게 중앙당에서 뽑으러 다니거든요. 아이들을 뽑으러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도원한테 뽑혀서 중앙당에 가서 뭐 키가 몇이냐, 몸무게가 몇이냐 이렇게 체크를 받았는데, 또 그렇게 하고 또 집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날에 또 학교 가면 또 다른 지도원이 와서 또 데리고 가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고등학생 때도 계속 뽑혀서 다녔었고, 북한에서는 만 17세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그때 또 옷가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저를 또 선발을 한 거예요. 키가 얼마나 컸냐, 뭐 얼굴 생김새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신체 검사를 하러 계속 다녔어요. 한 2군데 병원에 갔었거든요. 중앙당에서 되게 높은 간부들만 갈 수 있는 병원이었어요. 일반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약도, 고가의 약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 유엔에서 지원을 받는 약이 싹 다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2번 정도 신체 검사도 했고, 그때 신체 검사를 같이 한 친구들은 평양시에서 딱 10명이었어요. 모든 친구들이 심사를 거쳐서 다 떨어지고 10명이 지금 합격이 돼서 들어가니까 일단 다 그 천역 검사라는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역 검사가 어떤 거냐라고 하니까 천유가 맞는지 아닌지 뭐 그런 검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중앙당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검사하는 방에는 그때 같이 심사를 보던 10명인 그 친구들이랑, 그리고 또 의사 1명, 그리고 간호사 1명이 있었는데 의사가 남자였어요. 저희 다 10명이 산부인과 검사라는 거를 난생 처음 겪어보는 나이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자 의사라고 하니까 좀 다 쭈뼛쭈뼛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몰라서 이러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의사인 것보다도 난생 처음 지금 의사 앞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게 처음 경험하니까 갑자기 다 서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안 벗고 그러니까 막 중앙당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엄청 큰 소리로 욕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이상이 있어서 이러고 지금 한 명도 벗지 않냐 막 그래가지고, 그럼 이게 뭔가 벗지 않으면 나라에 반역을 하는 것이고 거역을 함으로써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벗고 들어가서 한 명씩 검사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옷 입고 이제 다른 방으로 옮겨서 이제 10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중앙당 사람들, 남자들이 한 5명인지 10명인지 어쨌든 한 몇 명이 쭉 들어왔어요. 위에 상의 탈의하라 해가지고 앞으로 돌아 뒤로 돌아 하고, 그 다음 위에 옷 다시 입고, 그 다음에 바지 이렇게 내리라 해서 한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앞으로 돌아 뒤로 돌아 해가지고 검사를 다 하고, 그때 선발 기준에서
다리선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너무 춥다 보니까 다 이렇게 벗고 다니면서 검사하진 않았고 검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벗고 검사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저도 옆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엉덩이에 수술한 자리가 있었거든요. 페니실린을 맞고 나면은 거기 알이 땅땅하게 져요. 그 알을 째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엉덩이 상처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도 엉덩이 상처 있다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불합격이 됐어요. 그때 이거 난 뭐 수술한 거 없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도 여기 턱이 깨맸거든요. 그래서 나도 여기 턱 깨맸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도 돌았어요. 진짜 옷가를 뽑혀서 좋은 데 가게 되면은 뭔가 김정은이 그 옆에서 주변에서 뭐 경호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따라다니고 남자니까 뭐 서포트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위에까지 가게 되면 그래도 혜택은 진짜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옷가라고 해서 갔는데 화장실 청소만 10년 동안 하다가 온 사람이 있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 옷가라고 해서 뽑혀서 갔는데 10년 동안 뭐 김종원이 침실 청소만 하다가 왔다 이런 경우도 많이 소문이 돌았거든요. 안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죠. 그래서 그때 너무 하도 뽑히니까 차라리 뽑혀서 이렇게 진짜 간다면은 먹을 것도 좀 있는 좀 좋은 자리에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어떤 친구는 그냥 길 지나가다가 캐스팅돼서 온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이렇게 선발이 돼서 온 친구도 있었거든요. 시험사 같은 거를 받을 때 네.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그때는 진짜 빨리 벗고 빨리 검사하고 집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부터 그냥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봐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빨리 여기서 아라고 했으면 나도 아라고 하고, 소리 지르라고 했으면 소리 지르고, 말 잘 듣다가 집에 가야지라는 생각이 그냥 여기 머릿속에 그냥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혼내니까 나는 혼나지 말고 빨리빨리 제대로 벗고 빨리빨리 가야지 라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은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도 했던 그런 상황인데도 그 당시에는 부모님한테 패 끼치지 말고 그냥 잘하고 집에 돌아가야 된다가 제일 강했죠. 이걸 진짜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죠. 아니요, 그때 당시는 고민을 안 해봤고, 그거를 다 하고 나서 해외 나가기 전에 제가 또 그때 들었던 소문이, 그때 장성택이가 숙청이 됐어요. 그때 기쁨조에서 막 몸 검사하고 뭐 무슨 처녀 검사하고 이런 게 다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몸 검사를, 몸에 흠집인 나를 왜 검사할까? 라고까지는 궁금했는데 그 이상 더 궁금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몸 검사하고 신체 검사하던 그런 과정이 다 싹 다 장성택의 지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장성택이가 여자를 좋아해서 그 옷가를 뽑고 하는 것도 장성택이가 중간에서 다 싹 다 컨트롤했다. 뭐 18살 이상이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불어 안 된다 했고, 장성택이가 면접에서 간부들이 무슨 질문을 진짜 안 해요. 그 몸 보는 게 가장 중요하던데요. 제가 그 과정에서 보면은 뭐 출신 성분 같은 거는 이미 뒤에서 다 했던 것 같고, 그 저희 앞에서 했던 거는 오로지 생김새, 체중 담아있어도 그 생김새 봐요. 생김새, 얼굴형, 그리고 키, 다리선, 그리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 좋은 데 가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너 이거 진짜 좋은 데 가는 거니까 그냥 잘 되면 감사하다고 해라.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캄보디아 거기서의 생활은 좀 어땠는지. 캄보디아 북한 식당에 일단 나갔을 때는 도착했을 때 더웠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활하지? 라는 게 제일 컸거든요. 손님들이 뭐 캄보디아 손님들도 오고 유럽 사람들도 오고 가끔 미국 손님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 손님들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더라고요. 이렇게 부자도 많구나 라는 거에 되게 놀라웠고, 자유롭다는 거에 되게 부러웠어요. 캄보디아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은 저희보다 월급이 더 높아요. 저희는 한 달에 월급이 137달러였는데 현지 사람들이 받는 월급은 300달러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받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사람들은 일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뭐 무슨 쌀국수 먹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되게 자유로운 거예요. 거기서 나는 자유롭지 못하구나 라는 거에 좀 힘들었어요.
또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막 늦게까지 또 일하고 그 서빙이 또 식당 문이 닫으면은 또 새벽까지 무용이랑 그리고 또 무슨 공연 연습을 또 했거든요. 4년 만에 제가 일을 잘해가지고 평양에 휴가를 받고 갔거든요. 화려한 빌딩도 있으니까 그래도 캄보디아보다 또 나을 거야 생각하고 휴가를 갔는데 거짓말 아니고 딱 하루 자고 그 다음날에 캄보디아 가고 싶더라고요. 이 평양에 못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 너는 그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캄보디아는 그 실내 들어가게 되면 에어컨이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에어컨이 뭔지 모르죠 엄마가. 그런 얘기도 하니까 엄마가 신기해서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자유가 있다라고 하니까 엄마가 이거 우리 딸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디서 이거 자본주의물 싹 다 들어가지고 계속 입에서 이상한 말만 하는구나 라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언짢에게 잔소리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저는 4년 동안 일했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엄마랑 이 해외 바깥 세상을 모르니까 이제 좀 가족끼리 대화도 어려웠고 휴가를 마치고 캄보디아 나가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 탈북 결심도 또 그때 같이 더 굳건히 하게 됐어요. 식당에 자주 오던 한국 손님이랑 또 대화가 통하잖아요. 또 정을 나누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그 한국 사람은 아예 나쁜 놈이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 나쁜 놈한테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생각하고 내려와서는 마음이 갔다가 숙소에 올라가서는 막 살을 꼬집으면서 절대 그러면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했고 저 사람은 분명히 국정원의 돈을 받고 나를 섭외하려고 이 식당에 침투된 사람이다. 그렇게 또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그냥 나중에는 그냥 그 사람이 국정원 사람이라도 좋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속는 셈 따라가도 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랑 그 식당에서 탈출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게 좀 강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아직까지 집단 생활이나 조직 생활 같은 것에 제가 만약 소속이 된다라는 거를 정말 너무 진료하고 잘 소속이 안 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모임이나 동호회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사회에 좀 엄청 그런 반발심도 생겼고 진짜 못 사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해외 식당에서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싶었던 게 엄청 목말라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탈북을 하고 나서 부모님을 좀 속이고 탈북을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좀 모셔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서라도 브로커 보내서 모시고 오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탈북하고 나서 한 1년 뒤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고 저도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길이 막히고 찾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부모님이랑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조금 번 돈으로 브로커도 돈 주면서 부모님 알아보고 했는데 그때 이제 소식이 들렸던 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평양에 살다가 다 추방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지방에 그 추방이 되게 되면은 엄청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조금만 밖으로 벗어나도 평양 사람들은 지방에서 살 수 없다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때 당시 엄청 산골로 탄강 쪽으로 추방이 되셔서 어렵게 계시다가 아빠는 그때 이제 충격 받으셔서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프시면서 앓으시면서 이제 홀로 계셨는데 지금은 엄마도 이제 돌아가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소식 마지막으로 접했을 때가 엄마가 이제 좀 하루 이틀 살아 계시지 못할 것 같다, 하루 이틀밖에 못 가실 것 같다 이런 소식을 접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좀 한국에 와서 제가 잘 살고 있지만 그런 죄책감들과 그런 엉어리 같은 게 항상 남아있죠. 저는 지금도 사실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지만 다시 그때로 좀 더 돌아가 본다면은 좀 부모님을 다시 모시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못한 그 죄책감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거야 라고 주변에서도 엄청 많이 응원을 해주지만 그게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뭔가 저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게 아니었어 라고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한국에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부모님께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부모님은 너가 잘 살기 때문에 안심할 거야 라고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진짜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부모님 걱정하지 마 라고 요 한마디라도 전해주고 싶은데 전해주지 못하는 그런 이게 아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전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에 더 무너질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그래서 좀 그런 엉어리 같은 게 항상 남아있죠. 죄책감이 그래서 안 사라져요. 항상 느끼는 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부모님 목숨으로 내가 더 이렇게 살 수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목까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항상 매 순간 이렇게 좀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초심을 잃을 때마다 다시 또 그거를 반복하면서 너는 부모님 목까지 더 몇 배로 살아야 되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또 저한테 얘기도 해주고 동기부여를 얻으면서 그렇게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저한테 북한이란 뭐 고향이기도 하지만 뭔가 좀 마음이 씁쓸한 것인 것 같아요. 참 저 북한이라는 곳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긴 하지만 좀 저런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할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어떻게 저기 가능한 나라일까라는 생각이 뭔가 저희 부모님도 거기 계셨기 때문에 저 사람들 어떻게 사는 게 제 눈앞에는 다 보이잖아요.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구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항상 들죠.